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 못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은 다녀오셨는데 좀 차별성이 있네요. 어제 해외 금리 연동형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막대한 원금을 손실 보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두 개 은행에서만 8천억 원이 넘게 팔렸죠? 그렇습니다.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ELS 사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주로 증권사에서 팔았어요. 이 주가 연계 증권이라고 해서 주식, 특정 주식이나 이제 코스피와 같은 지수가 일정 범위에서만 움직이면 연 7에서 8% 약정된 금리를 드립니다라는 거였는데 네. 글로벌 금융위기였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안 갔던 지수를 맛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이에요. 또 복잡합니다, 이건. 자, 이들 어제 이제 금감일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독일, 영국 금리 연동 파생 결합 상품에 국내 투자자들 무려 8,200억 원 넘게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 개인 투자자들이 한 3,600여 명이 1인당 평균 2억 원씩 이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네. 이거 누가 팔았느냐? 증권사보다 은행이 팔았다는 거예요. 두 개 은행.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에서 거의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어떠냐? 영국과 미국 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에는 지금 판매액이 7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리 수준이 만기까지 이어지게 되면 손실액은 절반이 넘습니다. 원금이 3,300억 원대 손실이 기록하고 독일은 더 심각해요.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의 경우에는 이 투자 원금은 1,2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지금 원금 50%가 날아가서 이 상품에 2억 원을 투자를 했다면 오늘 잔고 확인해 보시면 한 1,000만 원 남짓 정도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보통 증권사는 좀 위험할 수 있어도 은행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팔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설마 은행창구에서 독일이 망할까요? 그렇죠. 지금 10년 동안 독일은 10년 국채 금리가 최저 마이너스 0.2%까지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오케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로 떨어지게 되면 0.1%포인트 금리 차가 250배 넘게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창구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처럼 안전한 나라 국채 믿어보세요 라면서 고액 자산가, 우리 진행자님처럼 변호사들, 고액 자산가들한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유는 은행이 띄어가는 이 선취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ELS보다도 선취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네. 투자 원금이 1에서 1.5%를 떼가는데 이 상품을 1억 원을 팔았다면 고객이 손해보든 안 보든 일단 은행 측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남는 장사라는 거고요. 또 이게 파생 상품의 만기가 비교적 짧아요. 네. 4개월에서 짧은 거는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같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두세 번 수수료를 또 챙길 수 있다라는 점도 은행이 굉장히 판매를 밀어붙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얼마든지 받아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만 좋은 상품인 것 같은데 좀 뭔가 갑자기 키코 생각이 막 납니다. 맞습니다. 네. 키코 사태 당시에 아마 이제 당시는 중소기업이었고요. 환율 변동이 컸어요. 환율이 일정 구간만에서만 움직이면 손실이 없지만 일정 그렇죠. 구간을 벗어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금리예요. 해외 금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판박이처럼 비슷한데요. 당시에도 사실은 키코 사태 때 중소기업들이 알짜주 중소기업 망했어요. 환 변동 때문에 환해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당시에 이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법정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은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안전 판매 아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이제 소송하신 분들 한 200여 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일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쟁점은 불안전 판매가 맞지만 근데 아마 이런 상품 판매하면서 녹취록 이럴 겁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금 손실은 100% 투자 책임입니다. 예스 하시면 동의하시면 이해하십시오. 이해 안 하면 계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은행은 확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 투자자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불안전 판매를 당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거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은행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품은 매우 고액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해버리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yes. 그렇죠. 녹취 남아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서명도 남아있어요. 맞습니다. 거기 현관펜치라는 곳에 서명하세요. 그렇죠. 다 서명을 하죠. 네. 근데 문제는 뭘 얘기했어야 되느냐. 적어도 이 상품 잘못되면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고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위험성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투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금감원이 중재를 해도 은행은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지금 ELS 주가연계증권의 잔액을 봤더니 74조 원. DLS 특히나 지금 홍콩 항생지수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시위 사태 때문에 이 기초자산 담은 게 거의 절반이 넘고요. 또 DLS 잔액이 40조 원이에요. 이 얘기는 은행이 이번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조정을 받아들이면 이 선례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결국 이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우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왜 소비자가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은행이 금융회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예상되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독일의 국채금리는 3월 달부터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사전에 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상품을 과연 금융당국이 가만히 놔둬야 되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담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우리도 하루빨리 소비자보호법이 좀 국회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판매 제한 명령권을 담고 있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금융사를 전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음은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 의혹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사모펀드가 도대체 뭡니까? 사모펀드는 사실은 이게 짬짬이 펀드예요. 짬짬이 펀드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비공개적으로 가서 나 이런 데 투자할 테니까 돈 좀 넣으세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사식구인 이자 투자금을 모아서 단기의 수익을 내는 아주 투기적 성격의 펀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펀드라는 건 공개적으로 대상으로 합니다. 전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는 까다로워요. 네. 이게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한 주식을 10%당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그게 없습니다. 채권도 되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되고요. 투자 자산에 대한 이 제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모펀드 시장이 공모펀드 시장을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업 인수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에 단기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주주 가치를 최대 목표로 삼는 게 바로 사모펀드하고 공모펀드의 차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사모펀드에 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물론 조국 이제 장관 후보자가 뭐 전체 자기 자산의 한 20%가량 10억 5천만을 투자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사모펀드라는 게 다 원금 손실 가능성 100%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20%인데 의아하겠지만 사실은 부자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별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앞서 이제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에는 좀 의혹이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실소유주다. 네. 왜냐하면 이제 실제 오너가 조국의 5천 조카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금 조국 이 후보자 측에서는 조카 소개자로 배우자가 이 펀드에 이제 투자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조카가 이제 펀드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펀드 투자한 것과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민정수석 당시에 조국 후보자가 뒤에 앉아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뒤에서 조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인 거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